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저희 저번 주에는 또 굵직한 경계 지표를 떠나보내면서 바빴고 또 관세 부과도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이슈에 의하면 뭐 4월 1일까지는 연기가 됐다 이런 네, 뉴스가 들려왔는데 그럼 당분간은 좀 변동성에 대해서 안심해봐도 되는 걸까요? 뭐 안심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4월 1일까지라는 기간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4월 1일이라는 부분들을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거는 뭔가 협상의 도구로 관세라든지 무역 제재를 이제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천명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예전처럼 변동성이 극다화돼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시장의 어떠한 흐름을 조금은 챙겨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처음에 관세가 나왔을 때 그때의 변동성보다 시장은 계속 좀 뭐 안정이라기보다는 무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거는 주고받기식 전략이지 않겠냐. 물론 이제 예전에 트럼프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뭐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1.0 시기와는 다르게 뭔가 그래도 관세라는 게 협상의 도구라는 걸로 모두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4월 이후에도 내지는 4월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결국 이거를 뭐 중국이든 남아있는 유럽이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잘 활용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잘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지지만 또 S&P 500 지수는 직전 신고가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똑같은 기조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네, 뭐 S&P 500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그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안 되는 시기만 놓고 보면 그냥 횡보세였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테슬라도 하락을 했고, 뭐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지만 되게 놀라운 거는 그래도 어딘가에서 다른 업종 내지는 중소형주가 올라오면서 S&P 500이 잘 버텼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특히 M7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시장은 만약에 그랬으면 엄청난 하락 장세였을 텐데 약간 뭐 횡보 장세 정도로 좀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그 안에서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S&P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 내내 M7만 있었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M7이 아니라 금융주도 있고 산업재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상당히 업종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거는 아직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자체 때문에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물론 지난주 후반부터는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 시장도 뭔가 성장주들이 다시 이제 꿈틀꿈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버티거나 그래도 신고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 참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M7 기업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메타는 참 놀라워요. 한 20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종목들은 조금 기대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 M7이 주도해 나가는 분위기가 이젠 좀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M7이 실질적으로 치고 올라왔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성장이 안 나오고 힘들 때였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사이클에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투자가 매출과 성장으로 나오니까 이런 금리 환경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나오는 국가다. 그리고 어. 기업들이다 하면서 수급이 소위 말해서 다 쏠려갔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성장이 너무 희귀하니까 성장주에 상당히 쏠려있었던 게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비쌌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는 첫 번째는 이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낮추다 보면 고금리에서는 절대 수익이나 성장이 안 나오던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은 성장이 나오는 기업과 국가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M7들의 성장률이 각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S&P 507에서 S&P 493에서 하반기부터는 493에 이익의 하향 조정이 끝나고 그 이익의 기여도가 M7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라온다. 뭐 이런 콜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에는 뭔가 부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성장이 희귀한 게 조금은 약해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딥시익이라는 엔진이 나오면서 정말 이게 상당한 기술력 아니면 자본 투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의구심을 한번 이제 제기해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보편화되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성장이 필요하겠다,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논리는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지만 한바탕 이제 변동성이 한 2, 3주 동안 있었던 때에는 이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기업,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지 않으면 또 전력은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금실들이 있었는데 네. 실적 발표라든지 더불어서 오히려 딥식을 통해서 보편화됐을 때 더 확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직은 또 성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주가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본인들만의 논리, 얘 빼고는 성장하는 게 없었어. 그리고 얘는 성장들이 너무 강해. 이게 약간은 이거 M7 말고도 성장하는 데 있는데 네. 그리고 M7이 그동안 읽고 왔던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하락을 했고 그 하락으로 인해서 또 다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여전히 현금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하다못해 딥식 중국에선 난리 났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M7이 여전히 굳건히 버텨야만이 또 가능한 그런 장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7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실 중요한 거군요. 네. 어떤 환경에서 또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뭐 딥시크라는 말씀해주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M7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는 장세가 연출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M7 상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미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저녁에 열려야 하는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하루 쉬어가는데 그럼 쉬어가는 동안 저희는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고 있어야 하나요? 일단 뭐 미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좀 우리 증시는 다른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거나 아니면 최근의 움직임을 판단하면서 고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증시는 휴장이지만 아까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오는 성장들이 좀 생기고 있다. 네. 우리가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올 때 유럽이나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는 하우스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의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소비의 어떠한 원천이 과연 유럽이 소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독일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몇몇이 보면 독일은 이제 제조업이 몰락을 했다.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명품이 팔려야 되는데 중국이 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뉴스들이 상당히 험하고 주가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초 이후에 주식 수익률을 보시면 S&P는 한 4, 5% 올랐고 네.
독일이요 14%나 올랐더라고요. 오. 그리고 코스닥이 12%, 뭐 홍콩 항생 지수는 11%. 그래서 야 이게 유럽이 상당히 좋구나. 네.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이 질문의 답변으로도 어느 정도 나갔었던 건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참 어렵고 재미있다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너무 좋아요. 네. 기업도 보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항상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가이던스도 나오고 경제 지표도 계속 매주마다 우리가 매일마다 체크할 수 있고 맞아요. 전 세계 수급과 뉴스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는데 유럽은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하나로 따지면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높아져 있는 시장. 작년 말에 우리가 국장을 탈출해서 미장으로 가자. 네. 물론 저는 이거 아직도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논리들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쏠려 있었더라는 거고 유럽은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려가 선반영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러우 전쟁도 좀 종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 주가가 그렇게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금리에서는 M7이라든지 일부 기업들만이 그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낮아졌다. 특히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상당히 많이 낮춰줘 왔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소비 여력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은 직접 대출이 많이 직접 주식시장, 그러니까 직접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자금을 유지하는, 네. 유치하는. 근데 유럽 본토 같은 경우에는 간접 금융시장, 그러니까 은행이 괜찮아져야 돼요. 은행이 대출 여력이 생겨야 소비 여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어떠한 소비와 투자의 어떤 선순환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ECB는 금리를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낮추고 네. 그러면서 소비와 투자의 어떤 선순환 이끌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들 상황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또 미국이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에 기대감이 참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맞아요. 시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살짝 유럽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미증시 휴장인 김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은 또 쉬어가지 않죠. 미증시는 휴장이지만 또 몇 시간 뒤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또 어떤 힌트를 던져주실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는 유럽을 말씀드린 거는 유럽에 투자하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 미국까지 신경 쓰고 또 중국도 보고 유럽까지. 그러니까 유럽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우려의 어떤 핵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스럽진 않다. 이를테면 하이네켄을 예를 들면 우리 하이네켄 잘 알잖아요. 네. 맥주도 만들고. 근데 이게 하이네켄 하면 맥주 캔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봤더니 충분히 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로컬 공급망을 통해서 가능한 이슈인데다가 국제 무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크지 않다. 이러면서 사실은 상당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주는 의미는 공급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관세, 무역 갈등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공급망이 우리 뭐 차라리 관세에 영향이 없는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내에 어떤 그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가는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냉동 가공식품 기업인 뭐 슈완스를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냉동 가공식품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의 어떤 그 먹거리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더 잘
자유로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두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냉동 가공식품의 매출이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오, 이런 기업들도 있구나,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리 보았을 때 여전히 그래도 AI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흐름이 유럽 내에서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러면 SAP라 그래서 셉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YTD로도 보면 한 17% 올랐는데 작년에도 한 7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하면은 그냥 BMW나 벤츠처럼 자동차만 만드는 것 같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이런 기업들은 수익률이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AI 주도 뭐 ERP 중심 비즈니스 이런 기업이기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죠. 고스란히 반영. 근데 독일은 사실 이게 작년에도 70% 올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이제야 좀 네.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관심을 더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좀 반응이 왔었고, 아니면 뭐 굳이 찾는다면 SEDS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럽에서도 아니면 시장별로도 찾아봤을 때 어떤 관세와 관련이 없거나 내지는 관세에도 조금은 실적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관세라는 키워드가 누르고 있지만 관세를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실적도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럼 이렇게 관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국내 증시 힌트를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 안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풀어주신다면 또 예정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우려의 어떤 그 강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잘 버티거나, 그리고 2600을 또 눈앞에 두고 있거나, 조금 있으면 이번 주에는 좀 돌파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뭐 약간 말씀드렸었던 것 같지만 수출이 좀 잘 나와줘야 돼요. 네. 수출이 나와야 소위 말해서 이게 정말 이쁜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하고 밸류에이션하고 수출 증가율 그리면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50, 2,600 오니까 PBR 밸류에이션이 0.9배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ROE를 생각하고, ROE 생각하다 보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저부터의 걱정이 앞섰는데, 근데 수출 증가율이 이제 1월에 마이너스 10%였다가 2월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제 오늘이 2월 17일인데 네. 열흘마다 수출이 나와요. 관세청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면 한 11일 정도의 관세청 기준의 이 수출 데이터. 근데 열흘만 갖고는 좀 그림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17, 18, 19, 20 그러면 한 이번 주 후반에 가게 되면 2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2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출이 아주 극단으로 갔었던 악품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0.83배, 82배, 뭐 금융위기 레벨까지 갔었던 시장이 그거보다는 너무 과하다면서 0.9배까지 왔는데, 만약에 수출이 돌아선다면 방향성에서는 0.95배, 1배까지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돌아섰을 때, 아니면 주 후반부터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때 시장을 또 주도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또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만이 2600을 넘어서 2600 중반, 2700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인데,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수출 증가율이 21개 나오는 그 흐름까지는 조금은 좀 이런 지표들 잘 나올지 쳐다보는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출 증가율 열흘마다 나오지만 또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반도체와 말씀해주신 삼성전자의 또 선방이 있어줘야 우리 시장 전체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